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석 달 전 실종된 장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제주 해안가를 돌며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5월 한리망 근처에서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를 찾는 겁니다. 뒤늦게 대대적으로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단서가 나오지 않자 추가 인력과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리망과 장 씨가 머문 숙소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도 넓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숲풀 등까지 뒤졌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인 A 경장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경찰은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에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누군가 입력했다가 지운데도 A 경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종결한 방식은 장 씨 사건 때와 비슷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이 뒤늦게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신고 51일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기회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한 남성의 가족이 제주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의 가족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경장은 해당 신고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A 경장의 행각은 끝내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관련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그제 남성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 경장이었고 A 경장이 해당 실종 신고 역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남성은 최초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이 원치 않아 구체적인 발견 장소 등은 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이 맡았던 실종 신고 건과 관련해 셀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제주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대응 체계를 보완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 수색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서 법률적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 달 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 생존율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이에 꼭
차별을 두어서 신속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물론 단순 가출 신고까지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아동에 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찰에게 인력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마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만 주는 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허위 제보를 반복한 10대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와 장난 전화를 17차례 가까이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노웅래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맞받았고 국민의힘도 법치 파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화살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혐의 입증을 장담했던 만큼 책임지고 석고대죄, 결자 해지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여러 중진 의원들께서도 이 노웅래 의원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희생된 여러 의원들이 있으시죠. 김민석 대표도 검찰이 조작 기소로 생사람을 잡았다며 한 의원 책임론이 운을 띄웠고 박주민, 민병덕 의원 등도 한 의원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사건에선 방어권이고 상대 사건에선 형식이냐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뻔뻔한 신파 역할극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 뿐 돈을 받은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할 거면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자고 받아쳤습니다. 또 민주당의 공세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역공했는데 국민의힘도 참전에 화력을 보탰습니다. 이 대통령까지 노 전 의원이 정치검찰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고 언급하자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사법방탄의 재료로 삼지 말라고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이 저희한테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죄 지은 자는 죄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띄웠지만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내세우는 야권과 충돌하면서 대립각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취임 첫 주, 지도부 회의부터 인사까지 집권 여당의 풍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의 언어부터 태도까지 모두 바꾸겠다는 일성대로 체질 변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더 유능한 민생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며 대변혁을 예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 단순한 노선 변경을 넘어 체질을 싹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취임 첫날부터 변화의 흐름은 뚜렷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으로 치면 이사회 격인 최고의사결정기구 최고위원회의 풍경부터 달라졌습니다. 의뢰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리던 것을
김민석 호 출범 뒤 두 차례 회의 모두 현장을 찾아 진행한 겁니다.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다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최고회의도 한두 번 정도가 지방에서 계속 개최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발언을 번갈아 낭독한 뒤 중요한 논의는 비공개 진행하던 회의 방식도 확 바뀌었습니다. 김 대표가 원칙적으로 회의를 전부 공개하기로 지시한 건데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를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 밖에 앞으로 당의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겠다며 정중리, 이른바 90도 인사도 도입했고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글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당의 모든 뉴스가 새벽부터 당의 플랫폼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TV 출범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호 출범 첫 주 지도부 회의부터 인사 방식까지 당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취지인데 보여주기식을 넘어 실질적인 소통 문법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한편 최근 부동산이나 증시 등의 여당의 악재 이슈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계속되며 대한정당으로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 여론은 장관을 향해서 기어서 다니란 이 대통령의 농담 섞인 말로 이어졌습니다.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미국 쪽 움직임엔 국방과 외교장관 모두 자신들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실책이나 끊이질 않는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논란까지 최근 정부 여당 악재 이슈가 계속되며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뒤 최저치를 오갔습니다. 여느 때보다 대여 공세와 대안 제시로 국민 마음을 살 법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은커녕 20% 중반의 지지율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징계나 당 조직 정비를 둘러싼 충돌 등 내부 갈등에 여념이 없는 모습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멱살이나 무소속 지원, 각종 실언에 일부 총선 출마가 어려울 정도의 징계가 떨어지자 사냥개다 단두대냐란 험한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국민의힘의 각 지역 책임자 격인 당협위원장들을 모두 다시 뽑아보려는 시도엔 당내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반대하며 쪼개진 내부 구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통선 공천을 미리 행사하는 건데 이제 중진들로 무게추가 옮겨간 장동혁 대표 퇴진 충돌은 어느새 공개 말싸움이 일상이 됐습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우리가 그냥 다음 총선 치르겠다? 승리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입니다. 근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틀림없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러나는 게 더 맞겠다 확실히. 당 지도부에선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이 장 대표의 이른바 개혁 시도를 막으며 내용이 불거진 거란 불만도 감지됩니다. 다만 징계의 타당성이나 정책 추진 방향을 떠나 장 대표 스스로 리더십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계속됩니다. 곧 취임 1년을 맞는 장 대표가 내부 갈등을 외연 확장 동력으로 바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과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건설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당 차원에서 협상 물꼬를 트려 한 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용산과 그리고 용산 정비창 그리고 기타 그린벨트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팽팽하게 서로 의견이
맞섰고요.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데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풀자고 먼저 제안했던 서울시가 이제와 개발 자체를 가로막는 건 이중잣대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 해소 필요성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청년 주거 대책을 싸잡아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안을 검토했다가 청년층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펫버스 논란부터 욕조 고시원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청년 세대를 향해 보이는 집단적인 조롱 릴레이라고.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 100조 원 규모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자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민주당 안에선 추가 세수 일부를 청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김민석 지도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겨 보증금 떼일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전세 월세화로 커진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요. 집주인들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7년 동안 전체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7.8%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가 이어지며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들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엄마 같은 경우에, 이모 같은 경우에도 좀 두려운 마음에 월세로 실제로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보증금 신탁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맡겨 걱정을 덜고 집주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달 보증금 운영 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사업 참여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입니다. 개별 집주인들의 경우 전세금을 다른 목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참여도가 그리 높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임대주택을 건설이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보증금을 통해서 레버리지 형태로 활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보증금의 예치 신탁을 통한 이런 수익 보전만으로는 정부는 개별 집주인들의 참여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공실에 따른 손실 보전과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LH 신축 매입 사업에 대해서 500호, 개인 임대도 있지만 임대 사업자도 있고 건설 임대 사업자도 있고 공공 임대 사업자도 있고 여러 이제 청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신탁 사업은 다음 달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많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맞춤형 유인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장 마감 이후 거래에서 오히려 주가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열릴 정규장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삼성전자가 정규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대규모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0조 원에서 110조 원 사이가 예상되는 규모로 오는 3분기부터 약 30조 원 현금 배당에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구체적 환원 방식은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상 최대 규모의 환원 계획에도 삼성전자는 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27만 원대에 거래되며
종가 대비 4%가량 내렸습니다. 직전 정규장에서 오른 상승분을 도로 반납한 셈입니다.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100조 원대 이상으로 기대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이후 별도 자료를 통해 현금 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 업황과 구체적 주주 가치 제고 방안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주주 환원은 이미 뉴스화됐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레벨업을 하려면 업황이나 AI 투자에 대한 기대가 추세적으로 더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큰 폭의 조정 국면을 겪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다시 상승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이어 발표된 대규모 환원 정책이 또 한 번 주가 상승을 이끌 발판이 될 수 있을지 다음 주 열릴 정규장에 시선이 쏠립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가전과 TV, 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동행노동조합이 수익성 악화는 경영진의 경영 실패라고 규탄했습니다. 동행노조는 그제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가 경영 실패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예측 가능한 요소였는데도 이에 대비한 장기 공급 계약이나 공급망 관리 원가 방어에 실패했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500명, 사측 추산 1,800여 명이 참석해 DX 부문 직원 1명당 1,000주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전사성과의 일정 비율을 기반으로 공통 재원을 마련하라며 사옥 인근을 행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가 대규모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 22일 미국 측이 제시한 통상협정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워싱턴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 시간 22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캐나다의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관심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의 대응 조치 발언은 캐나다의 보복 방침에 미국이 추가로 맞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이틀째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차역과 쇼핑센터 등 민간 시설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물류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오데사의 한 기차역이 깨진 유리창과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지만 사망자는 없었고 열차 운행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수도 키이우와 남부 자포리자에서는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각각 1명씩 숨졌습니다. 이틀째 도심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전날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가 2차례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소 16명이 숨지고 130명 넘게 다쳤으며 건물 상당 부분이 불에 타 무너졌습니다. 실종자도 아직 여러 명 있습니다. Після того, як був відбій, я поїхала звідти, від'їхала там буквально десь на кілометр, вийшла з автівки і просто впала на землю і сиділа, плакала.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437명으로 1년 전보다 70% 증가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벨고로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졌고 러시아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오존의 물류 창고도 공격받았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세를 확대하면서 전선에서 떨어진 도심까지 민간인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지난달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했던 지진은 바다 건너 부산을 비롯한 한반도까지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역대 최악의 지진을 경험했던 일본은 지진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도쿄 이승배 특파원이 초고층 빌딩에 다녀왔습니다. 창고 선반 위에 쌓아둔 물건들이 위에서 비 오듯 떨어집니다. 쇼핑하던 시민들은 너무 놀라 피하지도 못합니다. 주택가는 폭탄을 맞은 듯 초토화됐습니다. 내부는 온갖 물건이 깨지고 뒤엉키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もう全然動けないぐらい入れて、あとはもう家具が食器棚にテレビ、冷蔵庫がもうぐるんぐるんその部屋の中で。 지난달 구마모토에 규모 7.1의 강진이 닥쳤을 때 모습입니다. 낮은 주택도 이런데 초고층 빌딩은 안전할까? 일본에서 가장 높은 모리 JP 타워에 가봤습니다. 높이 330m, 지상 64층인데 역설적이게도 지진에 강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건물 중심에 설치된 오일 댐퍼라는 장치입니다. 철근 기둥 양쪽을 피스톤 형태로 지지하면서 지진이 나면 좌우로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흔들림을 흡수합니다. 병 모양 댐퍼도 있는데 내부에 끈적한 액체가 있어 흔들림을 억제합니다. 이런 장치가 지하에서 꼭대기까지 각각 300개씩 모두 600개가 뼈대에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このオイルダンパーっていうのはですね、まさに中に今赤色のこのオイルが入ってるんですね。地震が終わった後にですね、このオイルダンパーもし触ったとしたらちょっと暖かくなってます。つまり振動のエネルギーを熱のエネルギーに変換すると。 수많은 센서는 실시간으로 흔들림을 측정하고 현재 건물 상태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지하에는 정전에 대비해 자체 발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가스를 빠르게 태워 전기를 만드는데 20분 만에 비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안에 있는 이 같은 넓은 장소들은 임시 대피소로 활용이 됩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 물품도 창고에 비치해 놨습니다. 비상용 식량과 통조림, 마실 물, 그리고 추위에 대비한 보온 시트도 있습니다. 3,600명이 하루에 3끼씩 사흘 동안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자치단체와 함께 일반 시민까지 수용할 수 있는 비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비상 근무 매뉴얼도 있습니다. 진도 6 약의 지진이 발생하면 직원, 임원 상관없이 모두 업무를 멈추고 재난 대응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 건물 반경 3.5km 안에는 방재 전문 임직원 300명이 거주하면서 지진 초기 대응 업무를 도맡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오늘 새벽 2시쯤 일본 지바현 가시와시 북동쪽 18km 지역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6도, 동경 140.1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70km입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수사를 종료하고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졌던 특검 전국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어졌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초유의 3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최상병 특검까지 특검 수사는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구속했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80일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특검 전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한데 묶어 수사할 2차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완전 청산이란 기대와 재탕이라는 우려가 교차했지만 결국 수사는 종합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3대 특검에 이어 180일간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은 이제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이첩 사건이었던 관저 이전 의혹도 김건희 씨를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온 특검 전국이 마무리되는 만큼 종합특검이 내놓을 최종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옥숙 여사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몸담았던 재단에 기부한 152억 원이 비자금인지 그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첫 압수수색은 10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센터에 비자금 흘러 들어간 걸로 보고 계실까요? 강제 수사를 마친 검찰은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건 김 여사가 아들 노재현 주중대사가 연관된 재단에 기부한 152억의 출처가 비자금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2016년부터 매년 10억 원가량을 동아시아 문화재단에 기부해왔는데 아들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0년에는 95억 원으로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자금 은닉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등장한 904억 규모의 비자금 전체가 아닌 김 여사의 기부금에만 한정됐고 재단에 돈을 기부한 시점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 조사도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김옥숙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치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에서 과거 김 여사 조사를 협의한 적이 있지만 90세 고령인데다 지병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 의혹을 수면 위로 오르게 한 노소영 관장은 아직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진 않았는데 김옥숙 메모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집중호우가 지나가고 다시 더위가 찾아오면서 폭우 피해 지역은 감염병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범람했던 물에 젖은 식품과 식기 등은 식중독과 A형 간염 등을 옮길 수 있어서 폐기하거나 철저히 살균해야 합니다. 염혜원 기자가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탑시간에 가게 안으로 들어찬 물에 1년 동안 팔기 위해 저장해뒀던 건어물은 그대로 쓰레기가 됐습니다. 많이 젖은 것은 저는 갖다 버렸고 이제 이거는 이제 펴봐야 알겠죠.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안 그러면 이제 그 한번 물 젖으면 건어물은 안 좋거든요. 말려도. 학교 급식실은 물과 함께 밀려든 진흙을 걷어내는 데만 수십 명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실을 청소하고 새 식기도 구비해야 하기에 당장 학생들의 점심을 지을 순 없습니다. 그 급식소에가 완전 이번에 초토화가 됐었거든요. 그 뻘을 장비님들이 진짜 수십 명이 오셔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폭우가 휩쓸고 간 뒤 더위는 감염병을 창궐하게 합니다. 폭우 뒤 습한 환경 속에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 두세 시간 만에 식중독균은 100배 늘어납니다. 특히 침수됐던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집중호우로 하수가 범람하는 경우 가축의 분뇨, 퇴비 등이 묻어 식중독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오염된 물은 살모넬라균이나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같은 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과일은 표면을 전용 세척제로 잘 씻어야 하고 가열하지 않는 채소는 염소 소독액에 5분 이상 담근 뒤 수돗물로 3번 이상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빗물이 범람했던 지역에선 약수터물이나 지하수도 반드시 끓여 먹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 말벌의 공격을 받아 관광객 1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더위 속에 벌 쏘임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추석이 있는 다음 달까지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보호복을 착용한 소방대원들이 뭔가를 툭툭 치며 떼어냅니다. 지난 18일 부산 송도 해상 케이블카 입구에서 영유아를 포함해 16명이 말벌에 쏘였습니다. 나뭇가지 속에선 40cm 크기 벌집이 나왔습니다. 장마 후 다시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벌쏘임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벌쏘임 사고는 7, 8, 9월에 72%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휴가가 집중된 8월에 환자가 가장 많이 보고됐습니다. 다음 달 이른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는 사람도 증가할 거로 보여 주의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향수나 헤어스프레이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냄새와 화학물질에 민감해 공격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되도록 긴 옷과 긴 바지를 입는데 흰색, 노란색 같은 밝은색 계열이 안전합니다. 검은색 같이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벌이 천적인 곰으로 인식하여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밝은색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벌 공격을 받는다면 몸을 낮춰 20m 이상 빨리 뛰어 벗어나고 쏘인 뒤 두드러기 부종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YTN 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낮에 주택가 인근에서 가스총을 발사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향해 총구를 겨누기도 해서 시민들은 실탄이 든 총인 줄 알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시 5분쯤 한 남성이 경찰에 다급하게 신고합니다. 어디를 겨냥해서 쏜 건지는 모르겠는데 빵 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가서 보니까는 주머니 그 옆쪽에 그 총집에 허리춤에 차고 있더라고요. 제가 살살 따라가고 있거든요. 주택가 인근에서 산책 중 총성과 함께 총을 든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신고자는 경찰과 통화하며 1km가량 해당 남성을 추적했고 남성은 약국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스. 지금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남성이 들고 있던 총은 가스총. 피의자는 이곳에서 행인들을 향해 앉아 실제로 3발의 가스총 실탄을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발 중 2발은 불발됐고 1발만 제대로 나갔는데 신고자가 이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신고자는 당시 해당 남성이 강변 산책로를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다며 신고자가 남성 근처에 가자 실제로 자신에게 총구까지 겨눴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올라와 봤어요. 근데 정말 총이더라고요. 그 총을 확인하고 좀 아차 싶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는 것처럼 돌아서 왔는데 정말 총으로 저를 올라오는 동안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해당 남성은 신고자가 지나가자 곧장 자리를 떴는데 신고자가 남성을 끝까지 따라가 경찰이 남성을 붙잡는 걸 도운 겁니다. 총을 발사한 곳이 학교와 주택가 바로 앞 산책로인데다 과거 불법 개조한 가스총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던 만큼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도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타정총을 들고 주민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해당 남성은 80대로 총기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에 붙잡힐 당시 가스총이 잘 나가는지 테스트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최근 세탁기에 가루 대신 캡슐형 세제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캡슐형 세탁 세제를 분석해봤더니 가격부터 성능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빨래하는 방법을 황윤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말랑말랑하고 한 손에 잡혀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캡슐형 세탁세제입니다. 가루 세제를 대신해 사용이 늘어난 만큼 제품도 다양해졌는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많이 팔리는 8개 세제를 모아 실험해봤습니다. 오염 종류에 따라 세척 성능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기름과 단백질 오염에 대한 세척 성능은 비트가 우수했고 혈액과 잉크 오염은 리큐와 퍼실 제품이 가장 잘 지웠습니다. 그렇지만 인체 피지와 붉은 고추 색소를 빼는 데는 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이 없었습니다. 세제가 물에 완전히 녹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온도에 따라 갈렸습니다. 상온인 25도에서는 5분 정도 걸렸지만 겨울철 냉수 수준인 8도에서는 11분으로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1에서 2인 가구 빨래양 4kg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제품과 가장 비싼 제품의 차이가 6배가 넘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도 3배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1회 세탁 비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은 커클랜드였습니다. 캡슐형 세탁세제는 본인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여 품질, 환경성, 경제성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몇 번을 헹궈야 옷감에 묻은 세제가 완전히 빠지는지도 조사해봤는데 표준 사용량을 지켰을 땐 2번 헹굼만으로 97%가 사라졌습니다. 헹굼 횟수가 3번을 넘어가면 세제 제거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염 종류에 맞춰 알맞은 제품을 고른 뒤 적정 사용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빨래를 하는 셈입니다. 금지 물질이 들어있는 세제는 없었는데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반응 성분 표시를 누락한 생활공작소 제품에 대해서는 표기를 권고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배우마다 인생 캐릭터가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면서 배우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누구보다 강렬한 인생 캐릭터가 있지만 작품마다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하는 연기자가 있습니다. 바로 믿고 보는 배우 박성웅 씨입니다. 끊임없는 도전의 아이콘 박성웅 배우를 박순표 기자가 만났습니다. 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응? 거짓게 딱 좋은 날씨네. 스크린을 압도하는 싸늘한 눈빛, 차갑고 건조한 대사. 영화 신세계에서 이중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영화의 독보적인 캐릭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뼛속까지 조폭일 것 같은 배우 박성웅은 의외로 고시를 준비하던 법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배우가 됐냐고 물었더니 행복과 영웅본색 두 단어가 돌아옵니다. 공부를 하는데 현타가 이제 오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내가? 누구를 위한 인생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가 행복한 걸 찾자. 근데 뭐 난데없이 갑자기 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배우. 근데 그게 오래전서부터 답습이 됐나 봐, 제가. 중학생 때 봤던 영웅본색이라는 영화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그 밑에 면에 깔려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툭 누가 건드려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스스로 이제 24살 때 건드리게 된 거죠.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30대 중반까지 10년 넘게 영화와 드라마 단역을 전전했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차근차근 다져진 연기 내공으로 미스터 소크라테스, 태왕 사신기를 통해 이름을 알렸고 신세계로 잠재력을 폭발시킵니다. 와, 저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캐스팅이 돼도? 그래서 캐스팅 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고 촬영하면서도 제 대사가 그렇게 유행어가 될 줄은 1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살려면 드릴게랑 죽기 딱 좋은 날씨네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중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보면 알게 되겠지. 10년 동안 10년은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벗어나야 된다. 근데 못 벗어나더라고요. 지금 20살짜리 대학생 애들이 저한테 중구 형님이라고 하는데 얘들 7살 때 나온 영화예요. 근데 얘들도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 영화는. 근데 지금 봐도 영화가 때깔이 안 웃어요.
스토리도 그렇고 배우들 연기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그냥 즐기자, 더 느끼고 대신 다른 작품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다가 뭐가 하나 또 나오면 그게 또 회자가 되겠지? 그게 나오나?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미수윤이 안 보인다. 배우 박성웅은 다시 도전했습니다. 냉혹한 조폭에서 인간미 넘치는 형사, 금융사기범에서 지적인 아나운서까지 작품마다 얼굴을 바꿔가며 최선을 다했고 믿고 보는 배우라는 평가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그러니까 알파치노 형님이랑 로버트 드니로 형님이랑 똑같은, 알파치노 형님은 어딜 나와도 다 알파치노, 드니로 형님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턴 같은 작품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배우가 되면 저런 배우가 돼야 되는구나.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배우가 무슨 뜻인지 알아? 배우가 배자가 한자로 보면 사람이네 아닐 비야. 배,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인 척 하는 게 배우야. 그러니까 나는 무슨 작품을 갖다 줘도 거기에 다 스며들어야 돼. 여기까지야. 당신들 있잖아. 인질이야. 그 여자 전설의 킬러라고. 새로운 작품 오케이 마담 2에서는 더욱 찌질한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들잖아요. 요즘 사회가, 세상이 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려운 영화보다는 저희는 썸머, 액션, 오락, 가족 영화거든요. 근데 그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 군데로 뻥뻥뻥 이렇게. 원보다 재밌어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중년의 멜로 연기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미 스크린에서 자리를 잡은 중견 배우가 작품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 박성웅이 머지않아 신세계의 이중구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생 캐릭터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인터뷰 내내 갖게 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밤마다 습관처럼 음식을 찾는다면 의지가 약해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섭식장애인 야식 증후군일 수도 있는데요. 예방법은 무엇인지 임늘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인 가구가 늘고 배달 문화가 활성화하면서 늦은 밤 야식을 즐기는 문화가 낯설지 않습니다. 다만 한두 번으로 끝날 것 같았던 야식이 반복된다면 야식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야식 증후군은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기준에 포함된 섭식장애로 하루 섭취량의 25% 이상을 저녁 식사 이후에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일주일에 2번 이상 잠에서 깬 뒤 음식을 먹는 행동이 3개월 이상 이어지는 것도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밤에 사용할 경우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취침 시간을 늦추고 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중에 연구마다 조금 결과가 다르긴 하지만 1.5% 정도가 야식 증후군에 해당된다고 보고되고 있기도 하고요. 반복되다 보면 결국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야식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잠들기 2-3시간 전 식사를 마치고 늦은 밤에 배가 고프면 우유나 소량의 견과류 등을 먹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복적인 야식은 단순한 의지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일정한 수면 습관으로 야식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네, 오늘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처서입니다. 하지만 폭염이 계속 이어질 거란 예보가 나오는데요.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다현 캐스터 날씨 전망 전해주시죠. 네,
처서가 지나면 마법처럼 무더위가 꺾인다고 해서 처서 매직이란 말도 있는데요. 올해 처서도 절기와 무색하게 폭염이 계속됩니다. 강원 일부와 충청에 폭염주의보가 확대가 됐고 남부지방은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이 많은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처서가 지나도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옵니다. 양은 5에서 40mm고 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22.8도로 선선하고요. 또 청주도 23.5도입니다. 남부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3도, 청주와 전주, 창원 모두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2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